평양 전략군 사령부 지하 8층 그곳에서 한 남자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만드는 암호 코드가 있었습니다. 단 5명만 접근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관리하는 최고의 책임자. 그는 조국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10살 난 아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군 병원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국가기밀구역 노출로 발생한 질병은 치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던 것은 조국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는 무기였다는 것을. 핵 발사 코드를 손에 쥔 남자는 결국 그 코드를 들고 도망쳤습니다. 발각되면 3대가 멸문당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죽음의 탈출로 내몰았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리철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리철우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이름은 가명이지만 북한에 있을 때도 제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략군 핵발사체계 제1단계 암호 해독 책임자, 그것이 제 직책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최종 승인을 내리시기 전 실전 배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차 인증 코드를 활성화하고 암호키를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북한의 핵무기, 그 발사 버튼 바로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건 2014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전략군에 배치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암호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던 제게 어느 날 갑자기 호출이 왔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새벽 4시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겁에 질렸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가 새벽에 찾아온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데려간 곳은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한 비밀 시설이었습니다. 검은색 차량은 도심을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을 달렸을까 차는 거대한 철문 앞에 멈췄습니다. 경비병들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핵발사 체계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긴 복도를 지나자 거대한 작전실이 나타났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스크린들이 줄지어 있었고 끊임없이 깜빡이는 신호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붉은색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전화기는 김정은 동지께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백발의 책임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리철우 동무, 동무는 오늘부터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공화국 전체에서 단 5명뿐이요. 동무 가족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이 일에 대해 말해서는 안 돼요. 동무가 어디서 일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심지어 동무가 평양에 있는지조차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요.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출근할 때면 일반 군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이웃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군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차를 타고 20분쯤 달리면 첫 번째 검문소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특수 신분증을 확인받고 들어가면 다시 10분을 가서 두 번째 검문소가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부서의 경비병들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검문소에서는 지문과 홍채를 스캔했습니다. 3중 보안 체계였습니다. 마지막 검문소를 통과하면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나왔습니다. 8층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지하 8층 작전실은 항상 섭씨 18도로 유지되었습니다. 습도는 정확히 40%였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하루 24시간 내내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다 보면 밤인지 낮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해를 보는 건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뿐이었습니다.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져서 한 달 내내 태양을 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 업무는 명확했습니다. 핵 발사 명령이 내려왔을 때 1차 인증 코드를 해독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핵발사 체계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는 제가 담당하는 암호 해독과 시스템 활성화였습니다. 2단계에서 저는 최고 사령관의 명령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발사 시스템을 대기 상태로 전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2단계는 중간 검증 단계였습니다. 여기서는 목표 좌표와 발사 매개 변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최종 단계에서는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암호를 입력하고 물리적 키를 돌려서 발사 승인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체계를 아는 사람은 전국에 단 5명뿐이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책임자가 있었고 전체를 총괄하는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도 몰랐습니다. 보안상 각자 다른 시간에 출근했고 다른 경로로 이동했으며 절대로 한 공간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위아래 단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들도 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코드명으로만 서로를 알았습니다. 저의 코드명은 갑1호였습니다. 처음 이 일을 맡았을 때 저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2,500만 인민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를 제가 관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제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를 침략하려 할 때 이 무기가 그들을 막아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당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저는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할아버지도 항일 빨치산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대대로 이어진 충성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시스템이 너무 낡았습니다. 겉으로는 최첨단 기술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90년대 수준이었습니다. 서방 국가에서 몰래 밀수입한 부품들을 짜깁기해서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코드를 보면 오류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작동할지 확신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코드를 수정하고 보완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은 모두 최고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 대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실수하면 끝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일하는 동안 3명의 동료가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동료는 시스템 점검 중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코드 한 줄을 잘못 입력했을 뿐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고 저희가 즉시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빈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배치되었고 아무도 그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동료는 퇴근 후 술자리에서 업무에 대해 흘린 말 한마디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요즘 일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 중 한 명이 보위부에 신고했고 그는 그날 밤 체포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의 집은 비어 있었고 가족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고 빈자리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그의 친척 중 한 명이 중국으로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 정도만 나눴습니다. 동무 수고하시오. 그 정도였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각자 따로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신뢰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보위부 정보원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매일 마주치는 사람이 어쩌면 저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숙이 이 체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직접 보고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부국장이라는 직함을 받았습니다. 1년에 서너 차례 특별회의가 소집될 때면 저도 참석했습니다. 물론 김정은 동지와 직접 대화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스템 상태를 보고하면 중간 지휘관이 그것을 정리해서 위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긴장감이었습니다. 2019년 여름,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전략군 사령부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갑작스럽게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핵심 인원은 즉시 출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시설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사령부는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도마다 경비병들이 도열해 있었고 보위부 요원들이 곳곳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실은 평소보다 더 밝게 불을 켰고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점검했습니다. 오전 10시 김정은 동지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최고 사령관님을 3m 거리에서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실제로는 더 젊어 보였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작전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사령관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전략 무기는 실전에서 즉각 발사 가능한가? 사령관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예, 최고 사령관 동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미제놈들이 감히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면 불바다를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의 핵주먹은 언제든지 발사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전용 멘트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손에 있는 코드가, 제가 매일 점검하는 시스템이 언젠가 실제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였습니다. 2019년 가을, 김정은 동지께서 또 한 번 중요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에 대한 공식 언급이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필요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것은 우리의 자주권이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전략군 사령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를 포함한 모든 핵심 인원이 지하 작전실로 불려갔습니다. 사령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무들, 이제는 훈련이 아니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우리는 즉시 실행할 수 있어야 하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시오. 저를 비롯한 핵심 인원들에게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시스템 점검을 이제는 매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30분 이내에 작전실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실상 24시간 비상체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그 붉은 전화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울릴지 모르는 전화기였습니다. 하루 16시간, 때로는 20시간씩 지하 작전실에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전화기가 울리면 저는 1차 인증 코드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핵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었고 도쿄가 잿더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 어쩌면 수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같은 꿈이었습니다. 붉은 전화기가 울립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듭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최고사령관 동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발사하라. 저는 코드를 입력합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깜빡입니다.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버섯구름이 피어오릅니다.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깨어나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또 악몽 꾼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꿈 좀 꿨어. 하지만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말할 수가 없었고요. 그 시절 우리 집에는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표정도 굳어갔습니다. 아내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고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런 우울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도 아들 준혁이만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10살이었던 준혁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축구했어요. 제가 골 넣었어요. 아빠, 오늘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했어요. 그 웃음과 그 밝은 목소리가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니,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그 지옥 같은 지하 작전실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준혁이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여름, 제게 특별 임무가 내려왔습니다. 평양에서 300km 떨어진 산속 핵무기 시설을 점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핵물질을 생산하고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출장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기술자 2명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군용 트럭을 타고 6시간을 달렸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주변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마지막 1시간은 거의 산길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본 시설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산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하 6층 규모의 거대한 공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입구는 바위로 위장되어 있었고 들어가면 긴 터널이 이어졌습니다. 터널을 따라 10분쯤 걸어가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보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평양의 것보다 훨씬 더 낡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 수준의 장비들이었습니다. 배선은 엉망이었고 안전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측정기는 계속해서 경보음을 냈습니다.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동무, 이 측정기가 계속 경보음을 내는데 괜찮은 것이오? 책임자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항상 그래요. 기계가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측정기가 울린다는 건 방사능 수치가 안전 기준을 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의 모습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피부가 거칠었고 머리카락이 성기게 나 있었습니다. 방사능 피폭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2층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비상 상황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4층 저장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핵물질을 이송하던 중 용기가 파손되었고 방사능이 누출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5명이 직접 피폭되었습니다. 저희도 급히 대피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긴급 대응팀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이 피폭된 작업자들을 격리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작업자들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얼굴이 붉게 변했고 구토를 했습니다. 급성 방사능 중독의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피폭된 작업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설 내 격리실에 그냥 격리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의사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과 약간의 진통제만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항의했습니다. 동무, 저 사람들을 병원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하오. 책임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국장 동무 규정이 그렇습니다. 기밀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외부로 알려질 수 없습니다. 저들은 여기서 격리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피폭된 작업자 5명 중 2명이 사망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내장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의료진에게서 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방사능 누출 사고가 없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업 중 낙상 사고 발생, 사상자 2명, 부상자 3명. 사망 원인은 추락으로 인한 두부 손상 및 내부 출혈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동무, 이게 무슨 일이요?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지 않겠소? 책임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국장 동무, 이게 규정입니다. 국가전략기밀시설에서 발생한 방사능 사고는 기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상부에 보고되면 시설 전체가 폐쇄될 수 있고 우리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신조차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시설 뒤편 어딘가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그저 공무 중 순직했다는 통보만 갔을 것입니다.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민을 지키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 자신도 그리고 무고한 작업자들도 그저 소모품일 뿐인가? 제 손에는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시스템, 제가 점검하는 무기, 그것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갔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어 고통받고 있을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설 주변에도 마을이 있었습니다.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중에 봤습니다. 시설에서 10km쯤 떨어진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군인 가족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시설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면 바람을 타고 그 마을까지 갈 것입니다. 아이들이 피폭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들 준혁이가 다니는 학교는 어디에 있을까? 준혁이는 전략군 자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보안상 가족들에게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아내도 그저 버스가 데려다 준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준혁이의 학교도 이런 시설 근처에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준혁이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닐까? 일주일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내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준혁이가 아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열이 계속 나요. 그리고 피부에 이상한 발진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준혁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혁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팔에는 붉은 발진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개에는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 그 시설에서 본 작업자들과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방사능 피폭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힘없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아빠 왔어요. 저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 저는 준혁이를 안고 차에 태웠습니다. 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신분이면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 직책을 밝히고 즉시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고위 간부용 특별진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경험 많은 군의관이 준혁이를 진찰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혈압을 측정하고 피부 발진을 살펴봤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이의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1시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진료실 안쪽에 작은 방이었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국장 동지, 아드님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습니다. 적혈구 수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 발진과 탈모 증상을 종합해보면 방사능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사능 노출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전 그 산속시설에서 본 작업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까, 동무?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국장 동지,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의사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방사능 피폭이고 그것도 국가기밀시설과 관련된 것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국가전략기밀구역 노출로 발생한 질병은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입니다. 만약 제가 이것을 치료하려 하면 왜 이 아이가 방사능에 노출되었는지 조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기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규정이냐?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규정이 중요하냐? 의사가 급히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국장 동지, 제발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이 일이 상부에 보고되면 동지와 동지 가족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방사능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아드님이 기밀시설 근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보위부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동지의 업무와 연결될 것이고 보안 책임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동지 가족 전체가 사람 사라지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조국을 지킨다고 믿으며 일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을 지킬 수 없다면 제가 대체 무엇을 지켜왔던 걸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부국장 동지, 제 충고를 들으십시오. 이것을 그냥 일반 감기나 독감으로 처리하십시오. 집에 데려가서 쉬게 하십시오. 제가 해열제와 영양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준혁이가 있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저 괜찮죠? 저는 준혁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감기래. 약 먹고 푹 쉬면 나을 거야. 준혁이가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저 빨리 나와서 학교 가야 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의사가 정말 뭐래요? 저는 차를 운전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준혁이 괜찮은 거죠? 제발 대답 좀 해요. 저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체제 안에서는 제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집에 도착해서 준혁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준혁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밤 10시면 대부분의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도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보위부 몰래 준혁이 학교의 위치를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보안상 전략군 자녀 학교의 위치는 철저히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직급을 이용해 내부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전략군 자녀 시설 배치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펼쳐 학교의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이의 학교는 핵물질 보관시설에서 정확히 3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만약 시설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면 바람을 타고 정확히 학교 쪽으로 날아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조사했습니다. 그 시설에서는 지난 5년간 총 12차례의 크고 작은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은폐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 30% 이상이 원인 불명의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피부 질환, 면역력 저하, 성장 부진. 하지만 아무도 그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저 운이 나빴던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아이들을 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보안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아이들이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체제에서 제 아들을 살릴 수 없다면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년 전부터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보험용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숙청당할 위기에 처하면 이것을 이용해 협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USB에는 핵 발사 절차의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1차 인증 알고리즘의 구조, 작동 방식, 그리고 시스템의 취약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1단계만 담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더 많은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핵시설의 위치, 보안체계, 인력 배치, 최근 발생한 사고들의 기록,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복사했습니다. 들키면 직결 처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발진은 더 퍼졌습니다. 머리카락은 계속 빠졌습니다. 어느 밤 준혁이가 잠든 뒤 저는 아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이것은 절대로 밖에서 말하면 안 돼. 우리 가족의 생명이 달린 일이야.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준혁이의 병이 왜 생긴 것인지,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준혁이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아내는 제 말을 듣는 내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곳을 떠나야 해. 남조선으로 가야 해. 그것만이 준혁이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야.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탈북이요? 그건 미쳤어요.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있어도 준혁이는 죽어. 치료받지 못하고 천천히 죽어가. 하지만 남조선으로 가면 준혁이를 살릴 수 있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어떻게 가요? 국경은 철통 같은데. 보위부가 어디에나 있는데. 우리가 탈북 준비하는 걸 알면 바로 잡혀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방법이 있어. 내 직급이면 국경 지역 출장을 갈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브로커를 아는 사람을 알아. 위험하지만 가능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해요? 정말 우리가 살아서 남조선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있어. 여보,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시도해봐야 해.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준혁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떠나기로. 그날부터 저는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천천히 진행해야 했습니다. 보위부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브로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국경 지역 시설 점검을 갔을 때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호였습니다. 겉으로는 무역 일꾼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국과의 밀수를 주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탈북 브로커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와 접촉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항상 감시가 있었습니다. 전화는 도청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저는 이 주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왔습니다. 국경 지역 신의주 근처 시설 점검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지원했습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 아내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번 출장에서 브로커를 만날 거야. 만약 성공하면 다음 달에 우리 모두 함께 떠날 거야.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내가 잡혔다는 뜻이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해야 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는 아내를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야. 준혁이를 위해서야. 신의주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점검 일정을 핑계로 시내로 나갔습니다. 김성호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손님으로 가장에서 들어갔습니다. 김성호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자연스럽게 저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그가 물었습니다. 부국장 동무, 여기 웬일이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호 동무, 내가 동무를 믿고 왔소. 동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는 알고 있소. 김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국장 동무, 무슨 말씀을?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를 강 건너로 보내줄 수 있겠소. 나와 내 가족을. 김성호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국장 동무,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요. 나는 진심이요. 김성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국장 동무 같은 분이 왜 그런 위험한 생각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요. 하지만 확실한 이유요.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부국장 동무, 이건 제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함정이라면 저는 제 가방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시간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 진심을 알 수 있을 거요. 그리고 성공하면 더 드리겠소. 김성호는 금을 보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부국장 동무 혼자만 먼저 가셔야 합니다.
가족은 나중에 따로 보내야 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가족과 함께 가야 하오. 김성호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부국장 동무,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세 명이 함께 움직이면 들킬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호 동무, 내가 왜 떠나려는지 아시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나 혼자 떠날 수는 없어. 김성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2배입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은 절반입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좋소? 언제 떠날 수 있어? 김성호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보름날, 달이 없는 밤입니다. 신의주에서 출발합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일주일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금과 귀중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한 번에 많이 바꾸면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준혁이의 건강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에게 받은 약을 먹였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구해서 먹였습니다. 준혁이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 없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USB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방수 케이스에 넣어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를 받아줄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성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보름날 밤 10시 신의주 제2부두창고. 저는 메시지를 받자마자 태웠습니다. 출발 3일 전 저는 출장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신의주 지역시설 재점검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가족 동반 출장은 이상했지만 저는 제 직급을 이용했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요양 겸 데려간다고 보고했습니다. 다행히 승인이 났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아내와 준혁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준혁이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우리 내일부터 여행 가는 거야. 아주 먼 곳으로. 준혁이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어디요, 아빠? 재미있는 곳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재미있는 곳이야. 하지만 비밀로 해야 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비밀로 할게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짐을 최소한으로 꾸려. 가방 하나씩만. 의심받지 않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옷은요? 준혁이 약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만. 나머지는 나중에 구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평양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했고 일했고 가족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신의주로 향하는 기차였습니다. 저는 제 신분증을 보여주며 특실에 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위 간부가 가족과 함께 출장 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기차는 6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북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황량한 들판, 무너져가는 집들, 마른 논밭들. 준혁이는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해둔 여관으로 갔습니다. 보위부에 출장 일정을 보고하고 내일부터 시설 점검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보름날,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어 더욱 어두웠습니다. 저는 여관 방에서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시각은 밤 9시였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준혁아, 이제 출발해야 해. 최대한 조용히 움직여. 준혁이가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가요? 밤인데요? 저는 준혁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지금 가야 해. 조용히 해야 해.
게임하는 거야? 우리는 여관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제2부두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건 아닐까? 혹시 보이부가 눈치챈 건 아닐까?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10시가 되기 5분 전 우리는 제2부두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창고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성우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브로커들이었습니다. 김성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국장 동무 오셨군요.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소리내면 안 됩니다. 특히 아드님이. 저는 준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지금부터는 절대 소리내면 안 돼. 알겠지. 우리는 창고 뒤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성우가 말했습니다. 이 트럭 짐칸에 숨으십시오. 석탄 자루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1시간 정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석탄 자루들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3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김성우가 위에서 석탄 자루를 더 쌓았습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석탄 먼지가 코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혁이가 기침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내가 준혁이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짐이 뭐요? 김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탄입니다. 중국 상인에게 넘기는 겁니다. 군인이 말했습니다. 검사해야겠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트럭 짐칸 덮개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이 석탄 자루를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준혁이가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김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무, 이거라도 받으시오. 뭔가 건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배였을 겁니다. 아니면 돈이었을 겁니다. 군인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소. 그럼 가시오. 트럭 덮개가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20분쯤 달렸습니다. 트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덮개가 열렸습니다. 김성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 내리십시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보니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강가였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저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김성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보트가 있습니다. 저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합니다. 사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중국입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김성호에게 나머지 금을 건넸습니다. 고맙소, 성호 동무.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부국장 동무, 행운을 빕니다. 살아남으십시오. 우리는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보트가 있었습니다. 사공이 손짓했습니다. 빨리 타시오. 우리는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사공이 노를 저었습니다. 보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혁이가 떨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꽉 안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북한 쪽 강가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당장 멈춰라.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우리 주변으로 날아왔습니다. 사공이 소리쳤습니다. 엎드리시오. 저는 준혁이와 아내를
보트 바닥에 눕혔습니다. 제 몸으로 그들을 감쌌습니다. 사공은 미친 듯이 노를 저었습니다. 보트는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총소리는 계속 울렸습니다. 불빛이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확성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쏴라, 놓치지 마라. 총알 하나가 보트 옆을 스쳤습니다. 나무 조각이 튀었습니다. 또 한 발이 물에 떨어졌습니다. 물보라가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준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준혁이의 머리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사공이 외쳤습니다. 거의 다 왔소. 조금만 더. 저는 고개를 들어 앞을 봤습니다. 중국 쪽 강가가 보였습니다. 100m, 50m, 30m. 보트가 중국 강가에 닿았습니다. 사공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내리시오. 저는 준혁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보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였습니다. 그가 손짓했습니다. 이쪽으로 빨리. 우리는 그를 따라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땅이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 브로커가 멈춰 섰습니다. 한 대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준혁이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해냈어. 우리는 살았어. 차는 작은 마을의 허름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틀 쉬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이동합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낡은 이불과 약간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저희를 찾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중국 공안도 위험했습니다. 만약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이틀 뒤 우리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더 깊숙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중국 남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작은 아파트에 숨겨줬습니다. 한 달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한국 대사관 측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전략군 핵 책임자였다는 것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일주일 뒤 응답이 왔습니다. 태국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을 통해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2달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해야 했고 국경을 몰래 넘어야 했습니다. 준혁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약이 떨어졌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열이 계속 났고 기력은 떨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준혁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라. 한국에 가면 살릴 수 있어. 2020년 10월 우리는 마침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정말로 살았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방이 제공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준혁이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태국의 한국인 의사가 준혁이를 진찰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방사능 피폭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핵 발사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몸에 지니고 있던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USB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음 날 준혁이를 서울대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전문의들이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사능 해독 치료, 골수 기능 회복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한국에는 북한에 없던 최신 치료법들이 있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이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열이 떨어졌고 발진이 사라졌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달 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안정적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국정원과 여러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발사 절차, 보안 체계, 시스템의 약점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핵시설 근처 주민들의 피폭 실태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국정원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리처루 선생님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북한 핵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엔에서도 선생님의 증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3개월 뒤 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 앞에서 북한의 실상을 말했습니다. 핵무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증언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김정은 개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희생시킵니다. 제 아들처럼 수많은 아이들이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소모품일 뿐입니다. 증언이 끝난 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대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용기 있는 증언이 북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준혁이는 한국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차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선택한 거 맞죠? 저는 아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 저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강연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고향이 그립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고향은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제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운 곳에서 제 아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한강 공원에 나갔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모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지키려 했던 조국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빛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준혁이와 아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준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예쁘죠? 저는 준혁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핵무기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핵무기를 막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명의 주민들, 그들의 삶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이 자유와 빛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조국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가족은 빛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죽음의 버튼 옆에 섰던 남자가 이제는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